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관련 소식 여러분께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을 맡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 조국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를 맡고 있다는 투자증권회사의 직원이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 그것이 KBS 법조팀의 보도와 관련돼 있었고, 그런데 또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는 이때 이 직원이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이만큼이 있는데 그중에서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이 부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 부분은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방송되지가 않았다. 이것이 또 다른 악마의 편집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 보도국 법조팀의 박원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영장 전담 판사가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명재관 부장 판사가 했고요. 어제 오늘 새벽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영장 심사를 그 조국 장관의 동생이 포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기일 연장을 좀 해달라고,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네.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검찰 쪽에서는 구인장을 집행을 해서 이제 데리고 왔던 상황이고 실제적으로는 영장 심사장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사유가 지금 조국 장관의 동생은 크게 보면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조금 전에 박원경 기자가 오늘 새벽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제 새벽이죠? 예, 12시를 넘어서. 그제 영장 심사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걸 포기했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혐의를 받고 크게 보면 있는지. 혐의가 세 가지를 받고 있는데요. 웅동학원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소송을 냈던 부분들이 있는데 공사 대금을 이제 반환을 달라는 소송인데 그 부분이 이제 허위 소송이다라고 해서 배임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해서 2억 상당을 이제 받았다는 부분, 이게 배임 수재라는 혐의로 들어가 있고 관련해서 중간에서 그 교사 채용 관련해서 돈을 이제 지원자들한테 받아서 전달을 했던 전달책 2명이 있는데 두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렇게 세 가지를 받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배임 부분은 범죄 성립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부분은 대부분 혐의를 소명하고 있고 증거도 많이 수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여지가 좀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원경 기자에게 하나 더 질문할게요. 이 조국 장관 동생에게 돈을 중간에서 전달했다는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그 돈을 받은 뭐 일종의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는 뇌물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뇌물성 돈을 받은 조국 장관의 동생은 구속이 안 됐다. 이것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이제 검찰 쪽에서는 그 전달책 역할을 한 두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전체적인 그 교사 채용과 관련되는 범행을 기획한 사람은 조국 장관의 동생인데 그리고 그 전달된 돈을 향유한 사람도 조국 장관의 동생인데 전달책 2명은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그 전체의 범행을 기획한 사람이 구속이 안 됐냐.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위기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현재로서는 교사 채용 관련되는 부분은 2명에 대한 그 지원자 2명에 대해서 금품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나머지 추가적인 어떤 그 지원자들에 대한 금품 수수 정황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아마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 이 명재관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 안 됩니다.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본 재판 가면 형량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과 달리 형량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그건 재판부의 좀 재량이 좀 개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뭔가 좀 법조인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가지 이유는 앞서 그 주영진 앵커하고 박원경 기자도 얘기했듯이 종범 그러니까 저를 좀 채용을 해주세요 하고 돈을 준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거든요. 일종의 심부름꾼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실제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경제적 이익도 향유하고 그리고 그 돈을 전달한 사람한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의혹까지 받고 있는 사람을 이미 다 사실관계가 다 거의 다 인정이 소명이 됐고 그건 뭐 자백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이거 글쎄 저는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좀 어긋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합니다. 아, 우리 법원이 이렇게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줬구나. 전 이번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많은 사건에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영장이 많이 발부됐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 정유라 씨 그 이대 입시 부정과 관련돼서 교수한 사람 같은 경우에 당시에 제가 알기로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중이었거든요. 예. 구속됐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변호인은 지금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구속되면 항암 치료가 어렵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판 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얘기 안 했을까요? 법원은 구속했다라는 거죠.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80 넘은 고령에 거의 뭐 실명 상태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영장 발부됩니다. 왜냐하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론 밖에 있는 것보다 좀 힘들겠지만 구치소에서도 얼마든지 외부에 나와서 수술받고 치료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가 괜찮다가 얼마 전에 허리가 삐끗해서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서 8일 날 수술이 예정돼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건강 상태 안 좋다. 저 정도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고려해서 불구속을 한다? 글쎄요. 저는 사실은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의 경우에는 뭐 검찰의 수사 상황 그리고 영장 청구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뭐 처분에 맡기겠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까? 최근 한 3년 정도 통계를 보면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다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제 이유를 따져보면 영장 심사에 나간다는 거는 내가 이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할 말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 그 범죄에 대한 혐의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영장 심사를 포기한다는 부분들은 대부분 뭐 좀 인정을 하겠다. 는 취지로 이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심사도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 영장이 안 나온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예,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혹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취재가 좀 된 게 있습니까? 판사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크다라고 한 점 잘 알고 있고 동료 판사이긴 하지만은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뭐 판사들끼리 오고 가는 이야기. 뭐 개인적으로 접촉한 판사들 경우에도 좀 이례적이긴 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심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상의 이유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영이 돼서 기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경북대 로스쿨 교수이긴 한데 예. 과거에 영장 전담 판사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뭐 거의 비슷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영장 기각한 사례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어떻게 보면 영장 기각한 날 자체가 사법부의 좀 치욕적인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좀 격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영경 기자가 이야기한 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충상 교수인데 말이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직접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원의 오점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배임 수재에 뭐 몇 천만 원 이상이면 구속이라고 기준이 딱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동생은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뭐 그것만으로도 구속해야지 그것을 인정하니까 영장을 기각한다? 크게 틀렸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살인죄 인정하고 살인에 관한 증거가 완전히 수집되어 있으면 영장 기각합니까? 그렇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재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법관들을 불신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웠다. 맞죠? 재청구한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명재건 전담 판사가 근무하는 날은 피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지방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전담 같은 경우는 월수금, 주영진, 화목, 김태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더 큰 사건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배당될지는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재청구할 때 보면 물론 판사마다 조금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검찰이 동일한 사실을 가지고 추가되는 어떤 증거 자료나 추가되는 어떤 혐의 없이 그대로 재청구하는 경우는 좀 드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법원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좀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재청구를 할 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법원의 기각 사유에다가 무언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더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예를 들면 피의자의 건강 상태 고려했으면 뭐 주치, 소견서나 이런 거 가지고 피의자가 안에서 구속돼서 있어도 치료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꼭 밖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 뭐 이런 거라도 뭔가 하나 플러스 알파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재청구 의미가 있지. 그게 아니라 어쨌든 기각된 건데 똑같은 걸 가져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는 또 기각될 수도 있는 거죠. 판사가 다른 사람이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 아마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한 걸 아마 보강 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앙지법 내부 시스템 자체가 동일인에 대해서 영장이 재청구가 되면 처음에 심사를 했던 사람을 피해서 배당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입니까? 3명이지. 3명이요. 나머지 2명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에는 심리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명재건 판사가 아닌 나머지 2명 중에 1명이 맡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컸었고요.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나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검찰이 이제 이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제동이 이제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된다. 엄청나게 많은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이건 과잉 수사다. 아니면 이건 뭔가 표적 수사다. 만약에 오해라면 엄청난 오해 아닙니까? 나는 검찰이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스스로 평가해봐야 될 그런 과정이다. 한마디로 이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이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다라고 읽혀집니다. 사건과 관련된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 가짜입니다. 사법장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이제 또 소환합니까? 영장 청구합니까? 박홍규 기자가 아마 보도국 내부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이 바로 그걸 거예요. 네, 지금 우선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아마 조사 내용이 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더 아마 조사를 받을 것 같고요.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영장은 청구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의견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별 혐의에 대한 입증 정도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고려 요소기는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있거든요.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혐의에 대한 부분이 소명돼야 된다.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거의 이제 일정한 주거의 조건과 함께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부분이 정황적으로 많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구속 사유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다면 또 언제냐? 이것도 관심사예요. 그거는 뭐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예상을 좀 해보면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 더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뭐 주말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고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법무부 국감이 있고 목요일에는 또 대검 국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영장을 청구를 하고 영장 심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감이 지난 이후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내년에 사실 생각보다 어떤 소환 조사가 좀 길어지는 건 뭐 아시겠지만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하루 와서 길게 받는 건 아니에요. 조사 열람 시간도 길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조사 시간 확보가 안 되니까 조사는 좀 날짜로 보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문제는 영장 청구인데 만약에 월요일 날 영장 청구한다고 보세요. 주말에 영장 청구해서 월요일 날 영장이 뭐 결과가 나온다고 보세요.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화요일 날 법무부 국감의 쟁점은 다 그걸 겁니다. 목요일 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나왔을 때 다 그 문제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예전에 왜 저 청문회 전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냐. 왜 청문회 당일날 밤에 저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냐. 이 부분 때문에 뭐 정치검찰에다 어쩌다 저쩌다 워낙 여권 쪽에서 대검찰 윤석열 총장을 하는 그런 비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검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감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목요일에 대검찰청 국정감사까지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주말쯤 청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 말이죠. 조국 장관 임명 철회해달라. 조국 장관 임명 이것은 잘한 것이다. 이런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는데 서로 정반대 청원이 올라왔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답변 자체가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냐하면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어떤 면에서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한 분이나 반대한 분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일단 한번 앞부분이라도 좀 보겠습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작가로 불러달라. 절대 다음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적극적으로 전면에서 싸워 나가겠다. 나는 어용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를 담당했다는 김경록 씨가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어떻게 방송이 됐는지 SBS 8시 뉴스에 나갔던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씨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와의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도 피해자라며 정 교수를 두둔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증언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가 김 씨와 인터뷰를 한 뒤 방송은 내보내지도 않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흘렸다며 KBS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요한 검찰적 증인을 인터뷰를 하고는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다가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KBS 측은 인터뷰 직후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을 취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인터뷰 다음 날 메인 뉴스를 통해 김 씨의 육성을 보도했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 이사장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유 이사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방송이 나간 건 인정하면서도 인터뷰를 짜깁기에 왜곡한 보도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의 이 화법을 보면은 매번 어떤 현안이 불거져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유시민 이사장의 그 어떤 말의 일관성이나 변화 이런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같은 패턴이 좀 반복된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이번 그 사안 알릴레오 방송에서 공개한 인터뷰 내용 그리고 KBS 보도를 지목했던 내용 그 김 씨와 인터뷰한 내용이 전부 다 방송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1시간 반 정도 녹음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20분 정도를 추려서 갈릴레오 방송에서 방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20분 정도 추렸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전체 1시간 반 정도 분량의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그 전문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보도 내용 보면 박원경 기자 처음에 알릴레오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PC를 집에 있는 PC 또 도양돼 있는 PC를 갖고 오도록 한 거다. 정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알릴레오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방송되지 않은 다른 데를 보면은 좀 증거인멸 맞죠. 제가 그 관여한 건 맞죠.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명이 공개가 돼서 저희도 이제 실명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한국투자증권 그 PB 김경록 씨인데 김경록 씨가 그 알릴레오 방송에서 방송되지 않았던 그 전체 녹취록 부분에서는 알릴레오 방송에서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 행위 자체는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거였고 증거인멸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경록 씨 자체는 본인이 그 하드를 교체를 한 행위 자체 그리고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가져온 그 행위 자체는 자기가 볼 때도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으로는 봐야 된다. 자기도 그 부분에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알릴레오 방송에서는 다소 이제 취지가 반대되게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 그거는 정반대죠. 그 증거를 처음에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PC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증거인멸한 건 맞고 제가 검찰에서 인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뺀 거는 정확한 그 말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한 거 아니냐. 예. 그 정경심 교수 측에 유리하게끔 내용을 편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녹취록과 관련한 또 인터뷰와 관계된 논란 기사 보셨죠? 봤습니다. 혹시 녹취록 다 보셨습니까? 아니요, 녹취록 다 안 보고 기사만 봤습니다. 기사만 봤습니까? 예, 알릴레오도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아니요, 뭐 힘드시겠네요? 어쨌든 뭐 기사는 봤고 저는 뭐 제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데스킹을 거친 자료를 좋아하지 뭐 유튜브 방송 좀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보진 모든 유튜브에 대해서 저는 유튜브 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지는 않고 어쨌든 기사를 통해서 접하긴 했는데 저는요 근데 이제 뭐 증거인멸 취지로 얘기했다 안 얘기했다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사실 첫날 알릴레오에서 나왔다는 그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도를 보고 접하고 일각에서 야 이러니까 이제 뭐 김경록 씨 말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됐던 게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뭐 검찰 큰일 났네 라는 일각의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그 알릴레오 방송이 나온 직후에 그 내용이 알려진 다음에 그런 반응들이 많았죠.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조금 인터뷰에는 다른 내용도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중간지대에서 이거 뭐지 하고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첫날 나왔을 때부터 뭐가 달라진 거지라는 생각을 왜 그랬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그래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본인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있고 플러스 그것에 대한 자기의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알릴레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김경록 씨가 얘기했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은 기존의 언론에 나왔던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양대 PC 가지고 왔다. 하드디스크 가지고 와라 그랬다. 기존의 언론 보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플러스 본인의 해석. 저는 그게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자신의 평가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또 하나. 사모펀드에 관해서도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했지만 또 나중에 첫날 첫날 버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바뀌었죠. 그리고 WFM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경록 씨의 알릴레오 인터뷰를 보면 정경심 교수가 주식 팔아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서 사모펀드 이거 어떻게 했냐고 나한테 물어와서 WFM하고 코링크피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요.
이미 언론에다 보도된 얘기입니다. 그건 그대로 나오고 플러스 거기다가 저는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검찰에게 중요한 건 김경록 씨가 보고 들었던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것에 대한 김경록이라는 사람의 평가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데 있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들은 게 너 뭘 듣고 뭘 봤니?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 이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릴레오에서 인터뷰 전문이 나오기 전에 첫날 보도된 그 내용도 거기 있었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뭐 나와 있던 김경록 씨의 진술이 확 바뀐다? 뭐 흐름이 바뀐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록 씨가 알릴레오 방송과 인터뷰했던 내용, 녹취록에 있는 내용 여러분께 하나 좀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증거인멸 제가 다 인정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건 뭘 손대건 하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로 인정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방송에 나갔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은 뭐 나오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정경심 교수 투자의 성향 자체가 주식으로 운영하던 성향이다. 그래서 예금으로 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조국 교수가 공직자가 되면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들떠 있었던 것은 코링크피의 수익성 때문이었다. 조국 장관과 둘이 밥 먹었다는 이야기도 그 녹취록 보면 있습니다. 8월 말에 조국 장관 집에서 둘이서 설렁탕으로 식사를 했다. 국물이 식으니까 빨리 와서 먹어라. 정경심 교수가 지금 없다. 뭐 아들도 밖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 하길래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녹취록 봤죠. 예. 요 단둘이 밥 먹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반응은 좀 보이는 대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렇긴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그 코링크 피의와 관련해서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정경심 교수가 좀 들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은 방송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때문에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좀 전해드릴 사항은 KBS가 지금 상당히 어떤 후폭풍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법조팀 기자들은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것 결정적으로 오류인 것은 우리가 그 다음날 방송을 내보냈다. 뉴스에 내보내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보내지도 않고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에다가 갖다가 알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느냐. 보도까지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뭐 또 유시민 이사장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 내용 자체가 검찰이 꼭 확인했어야 될 내용이느냐. 뭐 이렇게 또 반응을 하고 있는데 KBS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뭐 구성하겠다. 법조팀 기자들 일단 직무에서 배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조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일부가 그 특별취재팀 형식으로 참여한다라고는 하지만 아마 기존에 있던 법조팀 기자들은 취재에서 배제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KBS 사회부장이 지금 보직에서 물러나겠다. 회사 측에서 우리가 했던 일련의 취재, 인터뷰, 확인 과정, 인터뷰하고 나서 이 인터뷰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수사하고 있는 검찰 쪽에 질문하는 것 대단히 당연한 절차이고 반드시 해야 될 절차인데 이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외부 인사가 근거 없이 이야기를 했고 이걸 받아서 KBS 사장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지금 그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하고 기자들도 좀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정감사 중에 KBS는 또 국정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또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좀 현재는 있는 것 같은데 기자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기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KBS 입장에서 보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제가 언론사에 뭐 취재해 본 건 아니지만 굳이 이 인터뷰를 KBS 입장에서 뭐 사회부 법조팀에서 이걸 왜곡해서 그렇게까지 보도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굳이 이제 뭐 언론사의 성향을 말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속된 말로 공영방송인 KBS에서 예를 들면 뭐 조국 장관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는 뭐 보수 언론도 아니고 공영방송인 KBS에서 굳이 아닌 거를 왜곡을 해서 조국 장관 측에 불리한 기사를 없는 걸 만들어서 낼 이유가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뭐 어떤 사건 때 뭐 SBS 기자분들과 다 마찬가지지만 법조팀 기자들이랑 이제 뭐 제가 취재에 응했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 기자분이 전화를 받으시고 그럼 제가 말씀하신 그 내용 검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제 얘기가 맞으면 그게 이제 기사로 나가고 하는 거를 저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거 보면 제가 직접 취재는 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취재원한테 들은 얘기가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니 크로스체크 차원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측에 확인해보는 건 언론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취재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KBS가 검찰 쪽에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당한 취재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3자 위치에 있는 김태현 변호사도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지금 KBS 법조팀 기자들이 오늘 출근을 안 했습니까? 오늘 뭐 회사로 들어가서 아마 상황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아마 들었다라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이제 그 알릴레오에 나왔던 녹취록 그리고 KBS가 김경록 씨를 9월 10일에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의 그 인터뷰 전문. KBS도 뭐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고 지금 얘기가 두 개 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 취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부분에 방점을 좀 찍어서 보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게끔 보이는 부분인데 KBS 같은 경우에는 뭐 동료 기자긴 하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김경록 씨가 얘기했던 사실관계 위주로 그 부분에서 이제 발췌를 했던 부분. 사실관계 위주.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경록 씨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거나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실이 있을 테고 그 맥락에서 김경록 씨가 했던 본인의 판단, 해석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해석 부분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KBS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위주, 팩트 위주로 이제 보도를 했던 부분이고 알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맥락, 해석 이런 부분까지 담아서 보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보도 관행이나 취재 관행들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KBS 사회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경록 씨를 인터뷰를 한 건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다.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크로스체크를 해볼 필요는 당연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그렇게 나간 부분이지 마치 김경록 씨 인터뷰를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보도를 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박원경 기자가 취재 관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취재 원칙이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 인터뷰도 전달하는 것은 그것이 저널리즘, 언론사 또 기자들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뷰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전달한다고 한다면 사실관계 자체가 뒤틀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해석까지 자세하게 인터뷰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추존이라고 한다면 뭐 그 변화에도 저희가 맞춰는 나가야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사실관계가 우선이다. 무엇보다 팩트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